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랑 함께 경례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월간 플래툰 홍편 인사드립니다. 네, 다 놀고 가는 남자 장성호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아주 힘차게 시작됐는데요. 이번 시간 정 작가님께서 그 시리즈로 계속해서 뭐 전사랄지 네. 또 어떤 그 군 관련된 영화랄지 또는 혹은 책이랄지 이런 것들을 소개시켜 드리는 그런 코너죠. 기다려졌는데요. 이번 시간은 어떤 주제로 말씀 주실 겁니까? 그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히틀러의 망상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저질러졌던 바다 사자 작전. 늘 망상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중에 이제 사람들이 망상과 현실을 구분 못할 때가 이제 덩케르크까지였고 이제 프랑스 전투였고 그때 이제 이게 꺾이기 시작한 게 이제 저는 이제 오퍼레이션 씨 라이언 바다사자 작전이라고 부르는 이제 1940년 7월쯤 돼서 그 유명한 덩케르크 철수 작전에서 사실은 우리는 후대에 본 우리들은 이게 성공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30만 정도 되는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탈출에 성공했다라고 하지만 살렸다. 네, 하지만 당대의 분위기는 망했다. 네, 뭐 그냥 쫓겨온 거잖아요. 어쨌든 영국 원정 부대가 그냥 후퇴죠, 후퇴. 그리고 다 장비들 다 남겨놓고 허업 좀 몸만 온 상태라 내일이라도 당장 히틀러가 쳐들어오면 우리는 정말 창 들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진짜 라는 그랬죠. 그런 네. 분위기였죠. 뭐 무기는 다 버리고 왔으니까. 심지어 창까지 만들어 줬고. 그죠. 네, 홈가드한테는 진짜 무기들 그런 거 나눠주고 했는데 이때 이제 히틀러가 기세등등했죠.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그 바다사자 작전을 진행하기 전에 영국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히틀러의 나이 투쟁이라는 그 자서전을 보면 영국을 되게 높이 치거든요. 예, 동맹국인 일본 같은 경우는 그냥 추켜 세워주긴 하지만 사람 취급을 안 했던 반면 영국은 뭐 심지어는 뭐 우리와 세계를 나눠 가질 자격이 있다. 라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해서 이 정도만 되면 협상 테이블에 나오겠지라고 히틀러도 생각했죠. 네. 그때만 해도 유럽 전선은 그럼 대부분이 다 독일이 차지했던 순간이었나요? 소련 빼고는? 그러니까 뭐 소련은 그때 독소 불가침 조약에 맺어지고 있어서 그쵸? 이제 끝났고 프랑스 전역이 점령당했고 스페인은 뭐 히틀러의 뭐 똘만이라고 볼 수 있죠. 프랑코 장군이 있는 상황이고 뭐 포르투갈은 뭐 마랄라이도 없고 남아있던 여기 그 북유럽 스칸디나비아도 저기 그 덴마크랑 노르웨이가 점령이 당한 상태란 이 정황이라서 그냥 남아있는 거는 진짜 영국에 야 우리밖에 없어 라고 할 때 뭐 그 말이 그렇게 틀리지 않았어요. 이탈리아도 그렇죠. 그냥 뭐 무솔리니였으니까 뭐 그리스도 뭐 이때쯤 되면은 오락가락하고 다른 나라들은 이 독일에 감히 제동을 걸 나라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히틀러도 협상 테이블에 나오면 잘해드릴게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체인벌린이 있었다면은 협상에 나올 가능성이 없진 않았는데 또 불독으로 바뀌었죠. 불독 아저씨, 내가 여러분에게 드릴 거는 왜 본인이 준다고 생각해? 라고 이제 얘기했던 처칠, 강경파였죠. 처칠이 수상이 되면서 이제 안 되겠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말씀하신 대로 나치가 이렇게 계속 그 협상을 영국하고 하려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은 게 이 오퍼레이션 그 바다사자에도 네. 특별하게 드러나는 게 그죠. 바다사자란 말이에요. 사자. 영국이란 말이에요. 영국을 치는 작전이라고 드러내놓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죠.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이게 기습이 아니라 이거는 선전포고 내지는 네. 이제 협상용으로. 근데 여기서 보면 독일의 딜레마가 나오는 게 사자가 이제 영국 왕실의 상징이잖아요. 그 사자 세 마리. 근데 그 EPL도 보면은 네. 그 프리미엄 리그도 그죠. 그 문양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사자 작전이라고 하면 너무 영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앞에 붙인 게 이제 바다. 사자 작전. 바다 사자면 물개라는 뜻도 독일 있거든요. 독일 말로 제가 영어도 강치. 겨우 얘기하는. 되기는 말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꾸 궁금해지게. 한국어도 제대로 못해서. 그래서 이제 1940년 7월부터 어쨌든 협상은 협상이고 작전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독일군의 사기라는 건 사실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이제 뭐 내일이라도 당장 영불해협을 건너서 영국 땅을 치겠다. 그리고 실제 이때 채널 제도는 독일군이 점령을 했죠. 뭐 영국군이 이제 일시적으로 철수를 했던 거에 가깝긴 하지만 채널 제도가 영불해협 사이에 있는 섬인데 프랑스 쪽이 좀 가깝거든요. 훨씬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영국군이 여기를 수비를 포기하고 주민들에게 본토로 같이 철수할 거냐 남아 있을 거냐라고 했을 때 뭐 철수한 주민도 있고 남아 있는 주민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독일군이 들어왔는데 역설적으로 이 채널 제도에 주둔했던 독일군이 가장 행복했어요.
그렇죠. 네, 뭐 쳐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전쟁 끝날 때까지 그대로 있었거든요. 거기 그냥 있었어요. 마냥 행복한 건 아닌 게 수시로 차출당해서 동부전선으로 끌려왔습니다. 그 끝까지 음. 남아있던 사람들은 행복한 거죠. 뭐 그냥 그 해안진지공사 예, 때문에 고생했지만. 그렇죠. 네. 그럼 독일에 남아있던 잔존 병력은 한 얼마 정도 있었어요? 독일 잔존병력이라고 그때 하는 게 한참 뭐 전쟁할 어마어마한 양이 있는 거죠. 뭐 그쵸. 전성기니까 독일군에 아니 300만 명을 계속 유지했죠 그 네, 당시까지. 몇백만 명이 있었죠, 진짜. 그리고 이제 영국 육군은 이제 잘해봤자 원래 영국은 육군이 뭐 이렇게 많지는 않았으니까 정예화된 레드코트이긴 했지만 그때도 병력이 많지는 않았고 이때 레드코트의 상당수도 아일랜드 아니면 스코틀랜드 사람들이라서 이때도 많아봤자 30만 이 정도인데 무기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뭐 다 놓고 쳐들어오면은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났네. 뭐 이러고 해서 심지어는 독일군이 상륙할 해안 지역에 그 송유관 예. 매설해 놓고 오면은 터트려서 그냥 불바다를 만들고 그것도 안 되면 독가스 쓰겠다고 할 정도로 사실은 이제 뭐 극한 마음까지 먹었던 거였죠. 그래서 이제 독일은 이제 산악사단, 그러니까 그 밴더 브라더스를 보면은 이제 미군이 독일의 산악사단을 굉장히 정예로 평가하고 있어요. 에델바이스 뭐 상징으로 해서. 그리고 이 산악사단 그리고 이제 뭐 해군 보병 이런 동원해서 영불해협 얼마나 쉽겠어요. 그 사진이 있어요. 그 히틀러랑 몇 명이 이렇게 영불해협에 서서 이렇게 그 유명한 거기 쓰면은 진짜 한 40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서 영국의 그 해안 절벽이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잖아요. 맑은 날. 그럼 가면은 그냥 밀어버리면 반나절이면 끝내겠다. 그 우리가 지금 일본이랑 전쟁을 얘기할 때 상륙하면 끝이야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때 독일도 야 상륙하면 끝이야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작전 계획을 짰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그런 거죠. 이렇게 약간 현실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바로 그럴 때 저기 나치군의 그 지휘관들 5분의 4, 그러니까 주요 지휘관들 5분의 4는 한숨을 쉬운 거죠. 이거 어떻게 해? 쉽게 얘기해서 바로 보이겠지만 그 어마어마한 로열 해군을 어떻게 이제 거기에 이제 딜레마가 로열 있는 해군. 거죠. 문제요. 로열 젤리. 네. 제가 알기로는 당시 독일의 해군은 그렇게 강력하진 않았다고. 아무래도 네. 영국에 예. 비할 바가 아니죠. 왜냐하면 확실히. 특히 예. 1차 대전 이후에 그 군비 제한이 됐을 때 가장 심하게 제한을 받았던 게 해군 쪽에. 왜냐하면 그나마 육군이나 공군 같은 경우는 전투기나 전차가 작아서 뭐 소련에서 만들어서 몰래 숨겨놓고 훈련하고 뭐 이래도 되지만 배는 너무 크니까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해군력도 겨우겨우 해서 그 잠수함만 열심히 하는. 레더 제독이 했던 얘기는 야 이제 우리는 죽는 수밖에 없다. 얼마나 명예롭게 죽느냐 요거밖에 없다라고 하고 운이 되게 없었던 게 뭐 우리로서는 운이 좋았던 거지만 그 독일 해군이 진짜 한 줌밖에 없는데 이 한 줌도 그 베저위붕 노르웨이 침공 작전 때 저 터무니없이 큰 손해를 입었죠. 아주 큰 손해 입었죠. 노르웨이에서 너무 활약을 해군 해서. 쪽에서는 답이 심지어 없는 노르웨이 나라예요. 해안 포대에서도 얼음에 맞아서 침몰된 그 뭐였죠? 분리허였나? 네, 블루웨였죠. 이게 몇 척 안 되는 순양 전함 중에 하나였고 또 골 때리는 게 꼬르륵. 저기 독일 해군 그 배를 격침시킨 게 크루프사에서 만든 대포랑 한 반세기 지난 그때 기준으로 반세기 지난 어뢰였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에다 그냥 맞아서 배가 네. 그 밑창을 드러내고 뒤집어진 거죠. 인명피해도 어마어마하게 났었어요. 왜냐하면 그 배에 이제 그 육군 산악보병이랑 상륙할 수 있는 보병들이 타는데 이 병력들은 대부분 선창 있다 못 빠져나왔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또 그리고 이제 나중에 노르웨이 전역에서 그 어쨌든 영국이랑 프랑스가 밀려나니까 영국 해군이 분풀이하느라고 해안가만 다니면서 다 뚫고 부셨거든요. 그러면서 한 줌밖에 없던 독일 해군은 또 반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여기서. 그냥 예. 결국은 뭐 보이기는 하는데 뭐 그림의 떡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륙을 하려면 사실 그 거기가 눈에 보인다고 해도 하천이 아니라 바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상륙함이 있어서 단시간에 수만 명의 병력과 중장비를 내려야 되는데 당시에는 이런 적지 버티고 있는 지역에 상륙전을 하면은 어떻게 싸워야 될지를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100% 상륙하는 쪽이 진다라고 사실 그때는 좀 정설처럼 여기지 않았어요? 대표적인 게 처칠의 정치 생명을 거의 끊어놨던 갈리폴리 전역에서도 영국군이 엄청 박살난 거죠. 그다음에 쫓겨나고 사실상. 그죠. 그리고 태평양 전쟁에서는 이미 전쟁이 시작되기 전인데 거기도 미 해병대가 초창기에는 엄청난 인명 피해를 입었어요. 그것도 충분히 계획하고 그렇죠. 준비했던 그렇죠. 상륙작전임에도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프랑스를 함락하고 그다음엔 영국이다 즉흥적으로 하면서 구체적인 작전 계획 없이 해군 상륙작전에 한해서는 그냥 보내. 예 그렇게 했을 때의 해군 상륙작전이라는 건 눈에 보도 뻔하죠. 당장 연합군만 해도 2년 뒤에 DF 상륙작전할 때 완전히 삽질해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은 끝에 쫓겨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사실은 제해권과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였잖아요. 이 상태에서도 우리는 뭐
저기 오마비치에서 그 사망자 많이 났지만 나머지는 이제 뭐 골드비치나 이런 레드비치에서는 사망자 별로 없었다라고 하지만 노르망디 그 반도를 빠져나올 때 미군이랑 연합군 사상자 1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륙전에 성공했다고 해도 이거를 확대시킬 수 있는 거는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죠. 특히 그 병력은 어떻게 보낼 수 있어요. 그냥 뭐 그 배 태워서 뭐 요트 태우고 할 수 있지만 상륙해서 싸워야 되려면 야포랑 전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없죠. 뭐 네. 거기에 연료와 물자와 그렇죠. 기타 등등 뭐 거기다가 어마어마하죠. 영국은 뻔하게 상륙해서 좀 밀릴 것 같으면 그 청야 전술 같은 거 쓸 거에 싹 다 불태워버리고 물러날 거라고요. 아마 스코틀랜드 지역까지 물러날 생각하겠죠. 그러면은 독일이 과연 그 역량이 있을까라는 문제도 좀 있고 여기서 그러니까 초반에 독일 육군이랑 해군이 계속 부닥쳐요. 육군은 야 그래도 여러 군데 같이 상륙해야지. 한 군데 상륙도 몰살당하면 어떻게 해? 그러면 독일 해군은 불가능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영향이 안 되니까. 배가 없거든. 네, 배가 없거든. 배가 없거든. 네. 여기서 잠깐 뭐 그냥 그렇게 또 청취자분들이 이게 들을 수도 있으니까 네네. 레드비치 하셨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인천 상륙작전에 나온 죄송합니다. 레드비치가 예. 잠시 나온 거고요. 네, 그거는 잠깐 헷갈렸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남아 있는 거는 공군력.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항공 전력으로 이제 가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설령 비행기로 사람이나 물자를 실어나지 못해도 제공권이 확보가 안 되면 정말 독일 해군이 영국 해안으로 접근하다가 그냥 몰살이거든요. 그 해군력의 차이를 생각하면. 그런데 제공권이라도 장악해서 아예 나오질 못하게. 그렇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한 게 이제 또 영국 본토 항공전이 되는 거죠. 예, 이게 보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독일 항공 전력이 그것도 꽤 그럼요. 괜찮았다고. 굉장했죠 사실. 그래서 우리 괴링 아저씨가 공군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했을 때 그 육군이나 해군의 그 장성들이 꼴배기 싫어했지만 뭐 그냥 넘어갔죠. 인정한 거고. 네, 그리고 예. 초반에 독일 공군의 기세나 사기라는 거 어마어마했죠. 그렇죠. 네. 폴란드 전역과 프랑스 그 그럼요. 침공전에서 전격전에서 뭐 대단한 활약을 한 게 독일 공군이기 때문에 루트바페를 그 당시 무시할 수는 없었죠. 뭐 거의 당시 세계 최고였으니까요, 진짜. 그런데 영국 하늘에서는 조금 얘기가 달라진 게 영국 공군도 숫자는 적었지만 뭐 스피트파이어나 허리케인이고 허리케인. 사실 그 전투기보다는 영국 공군의 기량이 프랑스 공군이나 폴란드 공군보다 월등했죠. 예, 그리고 한 가지 더하면 폴란드나 다른 지역의 그 조종사들이 충분히 망명을 해와서 특히 폴란드 조종사들이 망명해서 독하게 싸웠죠. 독하게 싸웠죠, 진짜. 그 미국에서도 네. 지원을 갔다는 그렇죠. 그 이글 영화도 있잖아요. 스쿼드론이라고 실제로 예. 미국인 조종사들이 제대해서 지원했다는 명목으로 참전을 했어요. 그러고 보면 미국도 눈 가리고 하면 굉장히 잘하는 거 많이 같아요. 했죠. 재밌는 게 그 영국 공군에 참전했던 미군이 공식 참전하니까 타고 있던 스피트파이어들을 그대로 미 공군 편제를 편입시켜가지고 초기에는 운용한 적도 있어요. 그렇죠. 물론 미제 전투기 도착하니까 다 바꿔 탔지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영국 본토 항공전이 이제 벌어지게 됐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히틀러가 그러니까 개별적인 전투가 아니라 그 전략적인 측면에선 최초로 벽에 부닥친 거였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최근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처칠은 정치인이나 인간으로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수많은 자기 판단 오판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했지만 딱 하나 칭찬받을 부분이 뭐였었냐면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 그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했잖아요. 형 왔다. 이제 내가 등장했으면 이제 우리는 진짜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 라는 얘기. 이제 정치인으로서 하기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지만. 네, 처칠 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좀 논의가 됐지만 다른 때 같으면야 말씀대로 여러 가지 그 그렇죠.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문제도 있는데 전시에 어떻게 보면 히로가 나온 거죠. 그렇죠. 사실 평시에는 절대로 총리가 될 수 없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네, 워낙 전적이 화려했던 인물이라서. 그래서 그런데 바다 사자 작전이 결국 실패하잖아요. 네, 시도도 못하고. 실패한 그 원인을 세 가지로 뽑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로는 제공권 장악의 실패. 있었죠. 당연한 얘기. 그래서 너무 이제, 영국이 활약을 잘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건 독일 공군의 구조적인 문제인데 독일 공군도 급속도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전략 폭격에 대한 개념이나 준비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렇죠. 전투기는 많았는데 전투기랑 쌍발까지는 있었는데 이 많이 퍼부어서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전략 폭격을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뭐냐면 막 전방에 전쟁이 나는 건 내일이 아니야. 근데 하늘에서 포탄이 떨어지네. 야, 이제 항복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똘똘 뭉치는 거예요. 예, 이런 전략적으로 해서 상대방의 기세를 꺾겠다라는 건 사실 2차 대전 기준으로는 주요한 국가들에게는 먹히진 않았어요.
왜냐면 버텨야 된다고 다들 생각을 했으니까. 예, 그래서 저는 첫 번째가 2개고 그 다음에는 뭐 독일 해군의 역량 부족, 뭐 당연한 얘기긴 했지만 지원을 못 해줬던. 뭐 그냥 네. 그 어떤 그 전략적인 측면보다는 전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뭐 당연히 동의하고 그 근데 외에도 있지만 또 재밌는 게 나와 있어요. 실은 이게 나중에 밝혀진 거지만 독일이 정보전에 참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제가 얘기한 게 빼놓을 수가 없는 예, 게 예. 이게 그 애니그마 암호 그렇죠. 이미 1940년 시점에서 영국은 독일에 주로 공군 암호를 해독을 해군 암호는 이게 어려워 쉽지 않았지만 이게 공군이 중요한 게 공군의 애니그마는 보안 체계가 허술해서 굉장히 정보를 많이 입수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 정보를 캐치했다는 걸 정보의 그 소스를 알 수 있을까봐 그 정보를 100% 이용은 안 했고요. 근데 그래서 또 다음에 이런 게 레이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레이더가 이제 포착을 한 것처럼 내버려. 결국은 레이더 얘기가 나오는구나. 나 네. 왜 안 나오나 했는데 사실은 네,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저는 꼽는다 그러면 레이더고요. 마지막 하나는 처칠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그 처칠보다는 처칠이 뭐 대국민을 단합시켰습니다만은 영국 국민들의 꺾이지 않는 의지, 예, 그게 그렇죠.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었었고 이때까지는 그 다음에 제국의 이제 신민으로서 자기들의 자부심이 엄청 이제 대단했던 거였죠. 그게 영국 배틀 오브 브리튼 그 영화에서도 보면은 뭐 그런 장면들이 좀 많이 나오긴 하고, 그러니까 뭐 영국인도 어떻게 보면은 인도에서 못할 짓 많이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 마지막 순간에 그 히틀러의 침략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했다는 점은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게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의 광복으로 이어졌다는 점 때문도 뭐 마찬가지였고, 마지막은 그 영국 바다사자 작전의 가장 큰 실패 원인 저 히틀러라고 봅니다. 네, 원론적인 얘기가 뭐 맞죠. 왜냐하면 안 되더라도 계속 공격하겠다 내지는 이제 공세를 늦추지 않겠다라는 점만 했어도 영국이 계속 압박을 받았을 텐데 네.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독재자는 금방 흥미를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영국이 말을 안 듣네. 영국 왜 말을 안 들을까? 어떻게 소련 놈들이 버티고 있네. 그럼 야 소련으로 가. 이게 이제 나폴레옹이 비슷하게 러시아를 쳐들어갔던 게 또 나폴레옹이잖아요. 영국을 굴복시키려고 했는데 영국 공격은 안 되고 트라팔가에서 무너졌으니까. 그럼 아니 근데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히틀러의 그런 그 몰상식과 그런 거는 늘 전 4년간 있어 왔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베이스로 깔고 가고 그리고 이런 어찌됐든 그 러시아 그러니까 이제 소련을 침공하기에는 대소전이 이제 독소전이 시작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전역에 대해서 좀 접은 그런 감도 있죠. 그리고 네. 이런 얘기가 있는 게 이게 민족성의 차이를 논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해양 민족은 바다는 통로고 언제든지 건너갈 수 있는 그걸 생각을 하지만 대륙민족이지 않습니까? 독일은 장벽으로. 대륙민족에겐 바다 건너러 나갔다는 건 쟤네 끝이다. 더 안 온다. 막기만 하면 금 막을 수 있다. 이런 어떤 그러니까 쉽게 해서 단절의 의미로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물론 영국이 배후에 있는 위협이라고 논리적으로 생각은 하지만 바다 건너. 예, 그러다가 쳐보려고 하면 좀 힘드니까 아유 그래 바다 건너에 있는 놈들은 뭐 얼마나 하겠어 그러고 금방 그 초점을 옮겨갔다. 왜냐하면 히틀러뿐이 아니라 어떤 그렇죠. 독일군 지휘 수뇌부 전체적으로 뭐 영국에 저렇게 기를 쓸 필요가 있어라고 좀 그러면은 이 작전을 펼치고 나서 독일 그 항공기를 한 1,800대 정도 네네. 잃고 나서 그 다음에 작전이 그럼 그만. 그러니까 2달 정도 건가요? 본토 항공전이 벌어졌고요. 9월 16일 전투가 이제 배틀 오브 브리튼 데이라고 가장 큰 전투였는데 이날까지 포함해서 약 1,800에서 뭐 집계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2,000대 정도 되는 항공기를 잃었고 2달 만에. 그렇죠. 문제가 뭐냐면 영국 상공에서 벌어졌잖아요. 영국 조종사들은 떨어지면 죽지만 않으면 그냥 비행장으로 걸어가서 다시 비행기 타고 가면 됩니다. 다시 뜨면 되는데 건져서 가거나. 실제로 그 영화도 보면은 추락했다가 이제 다시 이제 차 타고 비행장으로 가서 이제 다시 이걸 복귀한 장면이 나오는데 독일 조종사들은 이제 영국 헌병들이 모으러 다녔죠. 빨리 나와. 수집. 안 그러면 다 맞아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한 번은 폴란드 조종사인가 누가 오해를 받아서 이제 뭐 영화에서는 약간 장난스럽게 했지만 진짜 막 이런 폭창 같은 걸로 막 찌르려고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잡힌 독일 조종사들은 그냥 손실이에요. 1,800
이때가 떨어졌다면 공군 조종사는 예를 들어서 뭐 2명 3명 타는 조종사까지 포함한다면 2,000 뭐 3,000 정도 되는 항공 인력들이 엄청 너무, 손실이 네, 커요. 죽거나 아니면 이제 영국 포로가 공군의 되고. 포로가 된 거니까 그건 뭐 손실당한 거죠. 아유, 교육시키는데도 시간 그렇죠. 오래 걸리는데. 이 전쟁이 승자의 어떤 기록도 있어서 특히 이제 독일군의 피해, 독일 루프트와페의 피해를 강조하지만 사실 영국 공군, 로열 공군도 상당한 피해 피해가 있었어요. 컸죠. 그거와 맞먹는 피해였어요. 1,700여 대 이상이 떨어졌고 그래서 이 3,000여 대가 넘는 3,800여 대가 넘는 이 피해의 결과론적으로 영국은 어떤 그 힘의 비축을 할 수 있었고 독일은 독소전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 누가 얘기하는 게 독일 공군 멸망의 시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그런 분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독일 공군이 그때 입은 어떤 비행기는 메꿨을지 몰라도 인적 피해는 결국 못 메꿨다고 봐야 돼요. 항상 그게 중요해요. 특히 네. 이제 독일 공군 같이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했을 때는 인적 구성원이 이제 딸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이제 홍 편장 얘기하신 대로 바다를 이렇게 통로라고 생각 이제 그 해양 민족들은 통로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44년도에 노르망디에 상륙했을 때 그 상륙 작전 이름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도 오버로드 작전이었어요. 맞아. 네, 근데 그 노르망디가 사실 거기에서 영국으로 건너갔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복귀한다라는 뜻이니까 그 작전명도 사실은 되게 의미심장. 절대군주. 그렇죠. 예. 형 왔다 뭐 이런 그렇죠. 그런 절대군주. 느낌이죠. 예. 스타크래프트에서만 봤는데 오버로드. 뭐 오버로드 작전까지 이야기가 네, 네, 전개됐는데 좌우지간에 이 저 바다사자 작전의 결말 부분을 내주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9월 16일 아마 그때 배틀 오브 브리튼 데이가 있었고 17일 날 작전은 이제 취소됐는데 사실 얼마 전부터 이제 안 된다는 거는 이제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뭐 한 줌밖에 안 되는 배를 긁어 모아 봤지만 이걸로 갈 수 있는 병력은 진짜 한정될 수밖에 없었고요. 아니 이게 독일군이 얼마나 상륙수단이 부족했냐면은 하도 전차 상륙할 그 어떤 상륙정이 이렇게 부족하다 보니까 심지어 뭘 해왔겠냐? 수륙이 이렇게 전차를 잠수해가지고 도보 해협을 건너게 하는 그것까지 그쵸. 궁리를 했어요. 뭐 심지어 만들기까지 했는데 그거를 독소전쟁 때 강 건너는데 쓰긴 했어요. 예, 네. 뭐 결론 주신다면 그러니까 바다사자 작전은 말씀드렸듯이 인류의 운명에 관해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연합군이 절대 선이고 뭐 동맹은 절대 악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에서 만약에 독일과 이탈리아를 포함한 동맹국이 승리했다면 우리에게도 운명이 미칠 수밖에 없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상승하던 독일 그 독수리의 날개를 꺾어버린 사자의 이빨이 빛을 발했던 작전이었죠. 이 얘기를 들으니까는 영화 중에서 독일이 이겼을 때를 가정해서 당신들의 예. 조국. 그죠 이제 타임스퀘어에 네, 네. 나치기가 이렇게 독일 걸려 높은 성의 높은 사나이. 성의 사나이구나. 네. 예. 저는 그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상륙 작전을 함부로 계획해서는 안 되겠다. 그럼요. 철저한 네, 작전이 얘기하신 대로.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교훈도 그렇죠. 받는 그런 그 바다사자 작전인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은 그 바다사자 작전 그런 전역을 소개시켜 주시면서 여러 가지 그 관련된 이야기 또 마지막에는 결론까지 내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우리가 또 같이 논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지랑 함께 평론 밀떡!